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정부의 8월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부동산 시장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 행보가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집값 상승에 돌아온 영끌족, 잠재된 리스크는입니다. (8월 8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공급 대폭 확대. 주요 은행 8월 29일부터 대출 규제 강화.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장희선입니다. 지난 8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32%로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셋째 주는 0.28%, 넷째 주는 0.26%로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보다도 시중 주요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억제책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입니다. 9월 본격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주요 은행들은 8월 29일부터 대출의 문턱을 높였는데요. 이는 실수요자 피해 논란으로 확산되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과 거래액은 모두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8,247건으로 작년의 112% 수준이었고 거래액은 44조 9,045억 원으로 작년의 124%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거래량 15만 9,484건, 거래액은 42조 5,002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연간 거래 실적의 72%, 73%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는 여전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낙인 찍혔던 대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영끌 현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정부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대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까요? 집값 상승에 돌아온 영끌족, 잠재된 리스크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그야말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가격이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부동산 상황은 그냥 요약을 하자면은 일반적인 양극화가 아니고 소위 성장성 양극화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뭐 고가주택은 계속 고가였고 저가주택은 저가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장성의 양극화라는 거는 22년, 23년에 초저출산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 생각에 인구가 소멸되고 지방이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시구조가 소위 짱짱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과한 그 성장성의 프리미엄을 주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소위 핵심 지역으로 대표되는 그런 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실거래가도 실거래가지만은 저는 시장을 좀 실거래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임차료에 기반을 해가지고 전세 한 몇 배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 전체가 전세의 약 1.8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매매 가격이. 그런데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최근에 전세의 2배 반, 2.5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종전에는 이만큼의 격차가 아니었는데 지방 소도시들은 1.5배로 내려간 걸 보면은 역대 가장 큰 그 성장성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에 강남 지역에서 국민 평형성 평수가 60억을 넘었다 해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맨하탄이라는데 그 초고가 주택들이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그게 뉴스로 등장을 하지를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민 그 정서가 굉장히 커다랗게 자극이 되면서 집값을 띄어 올리는 이런 그거로도 작용을 한다고 보시나요? 그런 뉴스들이요. 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미국이랑 일본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일본이나 미국은 모두 단독주택 중심의 시장이고 단독주택은 방의 개수부터 면적까지 다 표준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집이 좀 비싼 가격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 집과 컨디션이 달라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 또 새롭게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렇게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 또 단지형 아파트가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파트는 다 있지만 그 아파트들이 한 동짜리여가지고 도로와 연접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한국만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초대형 단지화 되어 있어서 블럭 전체가 동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3,000세대로 뭐 구성된 그런 단지에 그냥 실거래 3건만 높게 뜨더라도 단지 전체가 이제 일제히 상승을 하는 그 경향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도 보면은 실거래가 높게 찍힌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단지들의 그 3건의 거래로 인해 가지고 주변 전체가 단지 단위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거래는 개별 주택 호수로 생겼는데 가격은 단지 전체가 반영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런 실거래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주택 가격에 대한 표준화를 한 상태다 보니까 우리 주택과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난다. 저 집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우리 집은 안 올랐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낳게 하는 게 한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00세대 중에서 3집만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0.1%만 거래된 거니까 그중에서 10% 올랐다 그래봐야 1%가 오른 건데 네. 실제로는 그게 모든 집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실제로 0.1%에서 1%가 오른 게 아니라 10%가 올라간 거로 과다 계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원래 지수 계산은 실제로는 거래 건수에다가 상승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이 월간으로 발표되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반영하지만은 주간으로 발표되는 동향조사는 호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 한 건이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면은 다른 호가도 일제히 상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수 개념은 3건만 반영해라 이런 거지만은 주간 동향은 다 반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간 동향상으로는 그래서 8월 중에 서울이 0.3%라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0.3도 쪼개보면은 서초, 강남, 특히 서초는 0.6% 올랐는데 도봉구는 0.06% 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소위 주간 상승률이 10배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서울이 이렇게 초강세가 나올 때 지방 전체는 묶어서 보면은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3% 나왔기 때문에 뭐 세상 양극화도 이런 양극화가 없었고 올해는 굉장히 차별적인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강남권이라도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데는 토지 거래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쟤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에 실거주로만 매수를 할 수 있고 일반 지역은 전세 끼고 집을 살 수가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손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수요가 매수 수요가 실수요로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 대비해서는 수요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주택 가격이 서울 안에서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뭐 이제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용산구로 대표가 되는데요. 용산구의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그 갭 투자 비중이 올해 누적으로 7월까지 봤을 때 66%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3분의 2가 다 갭 매수였고요. 그리고 강남과 서초 같은 경우에도 전년비 평균 10%포인트 갭 투자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투자 수요가 좀 많았다는 거를 반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만 있느냐, 좀 투자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초과적인 가격 상승분이 결정이 됐었던 것은 오래 전부터 나타났던 패턴이었고 올해도 좀 여전히 그 패턴이 조금 나타난 것이 이제 눈에 보였습니다.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지방은 주택 매수 심리가 역대 최저 레벨을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통상 지방 부동산 시장이 강세였던 기간이 뭐 2010년대에 좀 자주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인 20년, 21년엔 전국적인 강세장이 있었고 그때
또 지방의 갭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현재는 거의 이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시장이 완전히 실수요 시장으로 변했고 그 얘기는 투자 수요라는 축이 좀 무너져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위축이 광범위하게 발생을 한 것인데 그런 수요 위축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출산을 받아들인 시장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수요들이 상대적으로 쏠리게 되면서 올해 특정 지역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출산이 그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 저출산 자체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미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그 뭐 논거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이지만요. 가구의 증분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게 아니라 늘어나더라도 결국 1년에 10만 가구 늘어나느냐, 8만 가구 늘어나느냐, 5만 가구 늘어나느냐는 결국 다른 값들이기 때문에 이제 는다, 준다 같은 그런 표현보다는 몇만 가구 늘어난다, 몇 퍼센트 늘어난다 이런 정량적인 계산이 들어갔을 때 그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 태어나는 출산 가구들이 뭐 제 첫째도 15년생인데 44만 명 태어났었던 것 같고요. 둘째는 20년생인데 27만 명쯤 태어났거든요. 요즘은 20만 명, 작년 21만 명 이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도로 태어나게 되면 20만 명 태어나면은 이들이 어른 됐을 때는 10만 명, 10만 명의 남녀가 가구를 만들면 10만 가구에 0.7을 곱하면 이제 7만 명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70만 명, 80만 명 태어나는 세대의 부모들이 자식들이 27만 명씩 태어나고 있는 거고 이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9만 가구 태어난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칠 시기는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영향은 없고 미래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지만은 제가 저출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 미래의 성장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성장성의 선반영에 있어서 초저출산은 결국은 204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85%가 넘는 지역의 도시들이 거의 쇠퇴하거나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소멸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올해 너무 잘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출산 그 메타가 시장을 이미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학군지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나 학군 학력에 대해서는 그 효용이 미래에도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서울에서 그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군 학급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초교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없어질 거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많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지역이 어디냐 이러면서 올해 들어서 학군지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군지 선호가 뭐 의대 정원 늘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선호라기보다는 자기 자식의 그 학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동네 중학교, 고등학교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그런 소위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행동 패턴으로 드러났고 주택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출산으로 가구 증가가 좀 뭐 계속해서 있지만 그런 거는 조금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부 지역이지만은 그 신고가를 경신하는 서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지방 지역도 좀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대구도 최근 들어서 조금 뭐 그 좋은 소식도 들리는 것 같고요. 지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어느 지역이나 그 소위 이런 저출산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건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모든 지역 도시들이 다 동일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학군지를 찾아서 갔던 것처럼 지방들조차도 결국은 학교가 소멸된 이슈는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학군지를 선호하고 학군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이면서 동시에 쏠림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고 그래서 신고가가 나는 것은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주택시장을 얘기할 때 주식시장으로 빗대서 좀 죄송하지만은
삼성전자 한 종목 오르고 나머지 다 빠지는 게 강세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택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 전체는 죽었는데 특정 지역의 선호 심리는 뾰족하게 올라왔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신고가가 올라오는 것을 이제 좋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대한 마이너스 선호가 여기 얹혀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이런 어느 정도의 지방 소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재편이 이동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읽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전통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서울 강세가 났으니까 수도권 강세가 오고 수도권 강세가 왔으니까 지방 강세가 오는 건데 그냥 신축부터 오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고 지방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이제 일부 신고가가 나온 게 소위 낙수 효과나 아니면은 뭐 이런 효과가 나가지고 온기가 퍼져나가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서 공급을 왕창 늘리겠다 그래서 공급 그 오리엔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집에서도 드러났지만 종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앙등이 공급 부족에서 나왔다는 판단하에 공약은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25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중간에 270만 호로 바꾸기는 했지만 어쨌든 5년 동안 연평균 약 50만 호에 가까운 인허가를 계속해서 받겠다. 이런 것이 공급 정책의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22년 하반기를 경험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서 나타났던 거는 결국은 공급은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고 단기간에 수요라는 게 큰 폭으로 위축될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23년부터는 수요 촉진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규제 완화하고 여러 가지 분양권 관련한 규제를 일제히 완화했고 특히 민간 수요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적 수요를 약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집을 직접 살 수는 없지만 정책 모기지를 제출을 해줄 테니까 이제 개인들로 하여금 집을 사게 만들었고 이게 23년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24년에도 이런 정책 모기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그 정책의 그 성격이 조금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공급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공급이 결국은 지속되어야지 시장의 그 선호 심리도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88 공급 대책을 포함해서 이번 달에도 주택 공급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데 공급 정책은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현재는 PF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주택 공급의 주체들이 도산하거나 아니면 거의 영업 활동을 못할 정도로 괴멸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택지를 풀고 주택 공급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해줄 선수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을 그동안 계속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촉진해 왔는데 그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상태다 보니까 주택 공급하는 방식에서도 이제 공공이 다시 개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종전처럼 그냥 땅만 깔아놓으면 알아서 뭐 엄청나게 달라붙어가지고 주택 공급하고 이런 이제 좋았던 호황기는 지금 좀 간 것 같고요. PF 시장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을 반영한 그런 정책 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아직 그런 내용까지 좀 안 나와서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영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주담대가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보면 실제로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택 실제 거래도 많이 됐었고요. 네. 현장에서 보시면 실제 영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데피니션이라고 그럴까? 어떤 부분들을 영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영끌은 별게 아닙니다. 그 투자냐 실수요냐 뭐 투기 수요냐 규정이 되게 많지만은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을 넣어서 생각하면 되게 쉽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이 속도로 돈 벌면은 한 3, 4년 후에 살 만큼 돈이 벌리니까 3년 후에 집 사면 되는데 주택 가격이 지금 앙등하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3년 후에 이벤트를 지금으로 끌고 오게 되면 시간을 건드리게 되고 이거는 투기 혹은 영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옐런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말하기를 물가 안정이 뭐냐 옐런이 물어봤을 때
물가 안정은 별게 아니다. 물가가 안정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데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가격을 신경 써서 의사결정하게 되면 자기의 그 타임라인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 주택시장은 그런 물가 안정에 실패를 했는데 그 물가 안정에 실패한 근간은 저는 저출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저출산으로 인해서 당장 저 동네 집을 살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못 살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뭐 3년 후든 10년 후든 그런 수요를 지금 미리 다 땡겨와가지고 그게 올해 여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8월 말 9월 초에는 시장이 좀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나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다시 또 과열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9월 연준 금리 인하, 10월 한국 금리 인하하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 환경이라 생각하면은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결국 떨어지게 되면서 선호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잠깐만 눌러놓는다고 다시 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지금 해야 될 건 너무 명확한데 단기에 급급한 그런 대책만 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끌과 더불어서 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는 게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로 보시나요? 네, 저는 그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소멸되지 않을 지역을 매수하는 게 똘똘한 한 채 전략이고요. 소멸될 지역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멸될 지역과 아닌 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냐? 시장이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학군 지역이 소멸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학령 인구가 탄생을 하고 어쨌든 거기에 기반을 하고 계속해서 생활할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 소멸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냥 지역적으로는 러프하게 한국의 수도권 일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례 없을 정도로 과열이 되어 있는 양상이고 지금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총인구의 33%가 몰려 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도쿄 1극 체제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방 살리기의 일환으로 TSMC의 그 일본 공장을 이제 구마모토에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 한국은 역으로 수도권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어떤 은행을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좀 반대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만 살아남고 비수도권 전체는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방향을 좀 바꿔야지 될 것 같고요. 똘똘한 채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수도권이 똘똘한 지역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학군지가 또 똘똘한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통근토학 잘하고 학군지 있는 지역이 똘똘한 채가 되는 거고 결국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구조나 도시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소위 쳇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여가지고요. 소위 인서울대학교만이 아니라 서울대급 학교를 전국에 10개 만들 수 있도록 대학에 엄청난 폭발적인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좀 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업무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의 이런 대책들을 쓰는 게 부동산 대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수요 공급이 무한대로 제공이 된다 그러면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잠재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시 가구 평균이 중앙값으로 보면은 한 4,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갖고 있고 평균 자산으로 중앙값으로 보면 한 4억 6천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 이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를 쉽게 살 수 있는 그 예비 구매층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가구 소득이 5분위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주택을 5분위로 나누게 되면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4분위는 일반 시장에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 그리고 3분위 정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주택 금융을 통해서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이 되는 거고, 이 1분위에 계신 분들은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공적 임차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분위에 계신 분들은 주거복지 금융 프로그램, 바우처가 됐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4분위, 5분위 지금 가격이 4분위는 월 평균 1,100만 원 정도를 버시는 가구 소득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1억 3천 버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자기 소득의 8배 정도가 적합한 주택 가격이 되어서 서울 기준으로 9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자기 소득 대비 괜찮지만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의 중간 가격이 12억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득에 벌써 10배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주택을 사야 됩니다. 정확히는 11배짜리를 사야 됩니다. 소득의 11배짜리인 주택을 사게 되면은 전체 세후 소득에서
이제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야 되는 비중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DSR은 40%지만 이게 세전소득 기득이니까 세전소득으로 DSR 40%를 하게 되면 세후로는 58%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으로 다 내버리면은 그 다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보더라도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 5분위의 평균 8배 정도가 살 수 있는 가격을 벌써 넘어섰기 때문에 심지어 서울의 상위 20% 가격은 23억 원이에요. 그럼 소득이 가장 높은 분은 1억 3천만 원 버는데 주택 가격이 23억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구간의 PIR도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거래는 앞으로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그 소득을 커버하시는 분들만 되는 것이지 범용적인 주택 거래가 있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소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과 올해 그래도 거래량이 작년은 많이 죽었었지만 올해 그나마 조금 튀었었던 거는 여전히 어쨌든 특례 신생아론을 포함해서 주거 금융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소득 기반으로 내가 선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리한 대출을 받으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올라왔는데 대출 규제를 하니까 곧바로 시장이 조금 냉각되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대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야만이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 시장에 따라서 앞으로도 주택 거래량이 등락을 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거래 시장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값 상승에 돌아온 영끌족, 잠재된 리스크는 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화의 해법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최상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또 너무 내려도 자산 시장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오는데요. 공급 대책, 규제 강화 등 어떤 정책이든 정부가 더 이상 실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 로드맵을 잘 구축해 나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